오랜만에 강용석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영석 변호사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강용석 변호사하고는 뭐 저 국회의원 할 때부터 네. 자주 만나고 했는데 네. 이렇게 어려울 때 또 만나네요. 네. 항상 어려울 때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좀 좋을 때 만나야 기분 좋게 술도 한잔 하는데. 네. 예. 원영석 변호사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시사 전격 시사에서 이 좌파 패널하고 아주 용감하게 싸우셔가지고 아유 저도 이 상황을 좀 모르는 상태에서 나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예, 아주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 자유파에 든든한 패널들이 많다 이러면서 아주 기분 좋아했습니다. 자, 오늘 이른바 그 비상계엄 사태 그 이후에 전국 상황에 대해서 두 분으로부터 좀 심층적인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 전체를 어떻게 봤는지요? 강용석 변호사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뭐 많은 분들 다 똑같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어제 저녁에 밤 10시 반경에 저도 뭐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갑자기 큰아들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네. 갑자기 이제 TV를 켜고 뉴스를 보기 시작했는데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이 선포 이후에 이 흐름이 뭔가 준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뭐 좀 약간 어설픈, 저는 그 끝까지 뭔가 이런 정도 비상계엄으로 가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까지도 했었는데 그런 준비까지 하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 같은 걸 보더라도 대통령이 스스로 혼자 뭐 많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의 뭐 의지를 모은 것도 아니고 의원들에게 미리 알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로 봐서 대통령께서 뭔가 결단을 내리고 이 전국을 주도하려고 하는, 전국이 더 이상 이렇게 혼란으로 빠져가지고는 뭐 앞으로 남은 2년 6개월도 식물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늘 그리고 뭐 국회에서 미리 정답을 가르쳐 줬었잖아요. 국회에서 계속 뭐 비상계엄 김민석이 얘기하니까 비상계엄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가 해제 요청하면 바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김영현 장관까지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이걸 했다는 거는 저는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2004년도가 데자뷰가 된다. 노무현 때? 네, 노무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이미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어봤지만 노무현 때 탄핵과 박근혜 때의 탄핵은 완전히 달랐죠. 완전히 달랐잖아요. 완전히 달랐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물론 이제 지금 몰리는 입장이긴 합니다. 우리가 몰리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몰리는 과정에서 이 우파 내에서 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가고 있다. 저는 그 점에서 오늘 아침 원영석 변호사님이 큰일 하셨다. 저는 생각하는데 KBS 라디오에서도 그렇고 우리 선배님 라디오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방송에 와서도 굉장히 혼돈스러운 분들에게 어떤 빛을 던져줬다. 일단 지금 뭐 나머지 모든 자잘한 이슈들이 전부 정리가 되고 윤석열이냐 아니냐 그렇죠. 심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원래 아니었던 사람들은 그냥 아닌 거예요. 계속 아닌 거지. 계속 아니었지. 뭐 언젠 윤석열이었나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김건희냐 아니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냐 아니냐, 김건희냐 아니냐 또는 뭐 중앙지검장이냐 아니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너무 실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치 단결해서 우리가 힘을 모을 때다. 네. 그래요. 이 전국 구도를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이 다시 전국 중심에 서는 이런 것을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만들어갔다. 뭐 두 가지 평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원영석 변호사. 저는 그 정치인으로서 행동하시겠다라고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게 그 정치인으로서의 결단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제 밤만 하더라도 제가 그 잘못된 기사를 봤나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그 비상계엄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처음 느낀 건 아니 저도 전화를 걸어볼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 그 주위에 있으시다는 분들이 다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나만 몰랐나 하고 생각했는데 일단 다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안도의 생각을 좀 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그 보통 이제 그 필드 매뉴얼 FM 그 미군 교범에 보면 매복돼 가지고 매복에 걸려 가지고 이제 그 총기 사격을 당할 때 도망을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상대방이 매복을 해가지고 총을 쏘는데 이쪽으로 튀면 바로 이 지점을 대기를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쪽으로 튈 줄 알지? 그러면서 여기를 총을 쏘거든요. 이미 여기가 함정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미군 교범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매복을 걸어와가지고 총을 쏘면 총이 날라오는 지점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상황을 분쇄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매복이 걸린 순간에는 그 어느 정도 손실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용감하게 이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뭐 내막은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만약 이게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매복해서 날라오는 총알 쪽으로 달려드는 그런 결단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 전국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 그 하반기 집권 하반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웬만큼만 해줘서도 대통령이 직접 이 자신이 미끼가 되는 이런 사실은 리스크가 상당히 큰 이런 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민의힘 어때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시구나. 네. 저는 한참 그 전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간 지금 뭐 질이 멸렬한 상태인 건 그동안 뭐 우리가 다 느끼고 있었던 건데 오히려 이 사태 지금 의총의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의원들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친윤계는 뭐 강고한 것 같고요. 오히려 친한계가 저는 어제 18명이 그 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그 의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도 국회 그 주변에 다 있거나 뭐 의원회관에 있거나 당사에 있거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안 들어가고 하니까 다 같이 안 들어간 건데 저는 거기서 또 뭘 또 봐야 되냐면 왜 190명밖에 안 됐나. 18명이나 친한게 그 국힘이 들어갔는데도 190명밖에 안 됐다는 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뭐 추미애나 김민석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김민석이 국회에 못 와가지고 안 했다고 보여지진 않고 이 사람들도 생각이 많은 거죠. 이 사람들도 생각이 많은 거고 그리고 이준석과 안철수도 오늘 뭐 안철수는 뭐 질서 있게 퇴진해라 뭐 이런 역시 안철수답게 간철수답게 그런 발언을 내놨는데 이준석과 안철수도 참여를 안 했고 어제 사실 시간이나 뭐 상황이나 일단 뭐 계엄군이 투입됐다고는 하지만 계엄군이 시차를 가지고 투입됐고 그리고 실탄도 장전하지 않고 투입됐고 그리고 사실 상식적으로 707 특임대가 투입이 됐다는 건데 707 특임대가 작심하고 만일에 국회를 장악하기로 했으면 충분히 장악할 수 있는 부대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뭔가 그런 정도의 사인을 받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강력하게 대응하거나 하는 경찰이 들어간 거랑 큰 차이가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무슨 뭐 MG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도적인 그 충돌하지 말자는 의도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오늘 상황에서는 국힘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눈에 띄는 몇 명조차도 과연 내일 모레 탄핵표를 던질 수 있겠는가. 네, 그 거의 이탈표가 없거나 있어도 8표 이상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국회 어제 그런 여러 가지 계엄군의 움직임을 보고 제가 옛날에 그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그 패스트트랙 할 때, 패스트트랙 할 때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몸싸움을 하던 그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군이 군인으로서 뭐 그 총을 휴대하고 그런 계엄군으로서 행동한 게 아니고 일종의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정치인들이 패스트트랙에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몸싸움 수준 그 정도에 불과했다. 저는 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님께서 그 친윤들은 어느 정도 각오가 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서 있는 응전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각오가 돼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은 그 판단은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당사의 모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순발력 있게 대처하셨던 것 같고 오히려 저는 18명의 친한이 과연 이 18명의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탄핵에 대한 그런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서로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고 보여져.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눈여겨봐야 될 오히려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한동훈이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또 추경호 대표를 만났어요. 네. 만난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이게 전언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이 너무 무기력해서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폐악질 이거를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좀 이런 자극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 그래요. 자, 사실은 이 대목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할 때의 대국민 당화에 아주 조목조목 나오잖아요. 이 대통령의 이 대목은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이 결국에는 1호 당원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당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인적 자산들 그런 자산들이 당대표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스피커를 해야 되는 대표적으로 이제 대변인 군단. 이 대변인을 그 과거에 비해서는 그 대변인이라는 직함은 많이 부여를 했거든요. 그 전에 대변인이 뭐 한두 명 있고 많으면 한 4명 정도 있고 나머지 부대변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뭐 그 수석 대변인 뭐 이런 선임 대변인 그 대신 이제 일반 대변인이라는 그런 지위는 12명인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떤 폐악질 그런 그 나쁜 그런 그 국정 입법 행위에 대해서 국회에서 행위에 대해서 과연 철저하게 그거를 부각시켜 나갔느냐. 이번에 특히 예산안 감액과 관련해서는 특활비 감액이라는 게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서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슈를 짚어내서 이게 얼마나 그 국가 안보에 그런 그 위기를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당내 스피커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건 하나의 현상이고 그 전에 계속 누적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네. 지금 이 관료 탄핵이 22건이 지금 계속됐고 뭐 방통위원장은 거의 뭐 탄핵 해가지고 제대로 이 작동한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뭐 탄핵 소추가 돼서 업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뭐 방통위는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는데 거기에다가 검찰에 감사원까지 모든 권력기관들을 전부 작동을 정지시켜 가지고 지금 그게 헌재에서 통과돼 가지고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민주당 내에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이도 탄핵될 거라고 생각 안 하죠. 그냥 오로지 목표가 정부를 마비시키는 거. 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게 한 건, 두 건일 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 뭐 그런저런 사유로 해서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게 22건이 됐는데도 이걸 더 이상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정상의 정상화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니 탄핵이라는 건 사실 가장 극단적인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인데 그걸 이렇게 조자룡 헝칼 쓰듯이
제끼니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은 무엇이겠는가? 심각한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것도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는데 사실은 경비계엄을 해도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경비계엄을 했다면 오히려 지금 이런 무슨 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뭐 이런 거하고 조금 요건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뭐 헌법 뭐 법률 뭐 그런 문제가 좀 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바로 비상계엄으로 그리고 뭐 지역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으면서 했다는 거는 아주 뭐 준비를 뭐 철저히 해가지고 진짜 계엄을 꼭 성공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다기보다는 네. 정말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비상 상황인지를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알리고자 했다. 예. 그런 느낌이에요. 이 뭐 당이 해주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이 제대로 해주면 좋은데 이게 뭔가 잘 안 돌아간다. 예. 네, 그게 뭐 너무나 이 대통령의 담화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지금 예산 상황도 그렇고 탄핵 상황도 그렇고 사법부 마비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헌재도 사실은 마비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헌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헌재 스스로가 헌법재판소법을 효력 정지를 시켜가면서 겨우겨우 숨만 붙여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해놓고 탄핵하려고 보니까 민주당도 황당한 거야. 오늘 갑자기 두 명을 그동안 다 준비해놨던 두 명을 갑자기 추천하겠다고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국힘이 괜히 어설프게 준비한 조한창 변호사를 또 뭐 같이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임명해라 이런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대통령 입장에선 임명 안 하면 그만이고 제가 볼 때 한덕수 총리도 그걸 뭐 그 두 사람을 임명하거나 하는 그럴 뿐은 아니에요. 만일에 혹시라도 탄핵이 된다고 그 탄핵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헌재로 넘어가는데 6명 가지고는 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됐거나 재판관이 더 필요한데 임명이 안 된 재판관을 어떻게 넣겠습니까? 추천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 노무현이 이제 탄핵 당해가지고 네. 헌재로 갔잖아요. 네. 예. 그 몇 달 동안에 이제 고건 총리가 직무대행을 했어요. 그때 제가 노무현한테 잠깐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냥 농담이지만 아유 일 안 하고 월급 받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 그럼 총리가 직무대행이니까 다 하냐? 네. 못 하거든요. 네. 예. 결국은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네. 뭐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아니 직무대행인 총리가 와서 보고하는데 그거를 문 밖에 문도 안 열어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들은 조율은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국회가 탄핵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절대 네.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탄핵이 되더라도 헌재에서 이거는 100% 기각이고 네. 그 기간이 좀 길어질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좀 몇 달 좀 휴가 간다 생각해도 간단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노무현 사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후폭풍에 이제 저자들을 치게 돼 있어요. 네. 그걸 저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동안 탄핵 말을 쉽게 못 꺼냈었어요. 못 꺼낸 거거든. 네.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탄핵이라는 에너지는 이미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비상계엄을 선언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로 가고 비상계엄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소추로 안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가만히 있으면 민주당이 자기가 원하는 이슈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으로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남들이 그 적이 만들어주는 그 전장에서 싸워야 되면 훨씬 더 불리하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탄핵을 벌써 의안을 올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의결을 한다고 하니까 소추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총선에서 패배하는 순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는 예정돼 있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게 왔고, 그리고 그 싸워야 될 그 사이에 얼마나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었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게 뭐 재수 없이 올 게 오고 뭐 재수가 좋아서 올 게 안 오고 그럴 문제는 그래요. 전혀 알겠습니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이 다 나름 계획을 하고 또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진짜 준비 없다가 후닥닥 움직인 거는 좌파 야 6당인 것 같아요. 네. 예. 이 자들이 어쨌든 탄핵안 발의를 했어요. 근데 네. 내용을 보면 이래요. 너무 부실해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예.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한 달간 해가지고 수사한 공소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소장과 그 내용 가지고 그래도 얼기설기라도 탄핵 사유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탄핵 사유가 석 달 만에 받아들여졌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뇌물 부분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제가 아까 그 전문이 나왔길래 네. 한번 유심히 봤는데 아니 그냥 헌법 조문을 몇 줄 나열한 거 외에 눈에 띄는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결론에 가면 또 뭐까지 나오냐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만을 중시하는 그 무슨 이상한 외교를 해가지고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아니 그게 제가 네. 그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요. 15건. 네. 네. 근데 제가 그거를 한번 그 전에 봤었거든요. 근데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게 뭐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다 이런 거예요.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는 지금 배출이 되고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그렇죠. 거기서 아무것도 그 기준치를 넘게 나오는 게 없는데 그게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되면 일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났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 정보조사파들이 지금 내란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탄핵을 넘어서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니까 네. 그걸 지금 파고드는데 강현석 변호사, 이 내란죄 성립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죠. 네, 그 내란죄라는 게 그 적어도 내란죄를 인정받으려면 조직적인 행태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뭔가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계엄사령부가 설치가 되고 계엄사령부의 지시에 의해서 포고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엄군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어떤 물리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면 계엄군이 국회에 침입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 이건데 그러는 과정에서 일단 실탄도 소지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키려고 가장 지금 그나마 좀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장면이 안기령이 그 계엄군의 총을 막 뺏으려고 하는 이것도 자기들은 계엄군이 총구를 들이대서 그걸 막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상을 보면 이건 먼저 가서 도발하고 뺏으려고 하고 이건 뭐 외신에서도 총기 탈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네. 이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너무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대통령도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해제하라고 해서 해제했다. 국무회의 열어서 해제했다. 네, 어떤 절차적으로나 뭐 이걸 흠집을 잡을 만한 특별한 뭐가 지금 눈에 띄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내란죄니까 이 탄핵소추 사유도 보면 내란죄로 한 거의 70%가 채워져 있고 나머지 이제 이상한 것들 그 말씀하셨던 조국이 준비했던 여러 가지들 그걸 몇 줄씩 집어넣더라고요. 아마 이제 조국이 그것도 껴라 그런 모양인데 왜냐하면 조국은 오로지 지금 자기 재판 연기하는 거에만 그 몰두돼 있기 때문에 이걸 껴놔야 12일 날 선고를 연기할 수 있으니까 그 소추안 만들어 놓고 나의 리더십이 필요하니까 재판 연기해달라 판결 연기해달라 그런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이재명과 조국의 방탄이 문제다. 라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냥 뱉으면 말이 되는 게 아니듯이 쓰면 글이 되는 게 아닌데 저자들이 내란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썼어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하루 종일 봤잖아요. 네. 밤 새워서 봤잖아. 네. 아니 모든 언론이 다 생방송했는데 언론 자유가 침해됐다는 거야. 네. 국회 정문 앞에 한 4천여 명이 모였다고 좌파들이 주장했어요. 네. 많이 모였다. 근데 집회 자유가 없대. 그래서 내란죄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수많은 언론이 보도한 영상만으로도 이 내란죄는 말이 안 된다는 거가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패스트트랙 비유를 들었던 게 네. 그때 패스트트랙이 더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국회에서 진짜 여야가 싸울 때 막 바로 등장하고 그게 더 바로 등장을 했는데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이 폭동이라고 하면 그때 패스트트랙은 진짜 폭동보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폭동보다 더하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체류탄 터지고 그랬어요. 예, 국회 기능이 이게 뭐가 마비되거나 뭐 그런 그 국가기관이 마비됐다 그러면 그때 패스트트랙 때 더 마비된 거예요. 그러면 그 패스트트랙 상황을 내란죄로 우리가 포섭할 수 있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정도로 이제 해가지고 진행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패스트트랙 상황보다 더 온건한 상황을 그걸 가지고 이제 내란죄로 포섭을 한다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한동훈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지금 뭐 한동훈에 대해서 그동안 뭐 워낙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뭐 당원 게시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와서 뭐 보태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네. 워낙 뭐 그러고 워낙 스타일리스트고 예. 그 본회의장에 사실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아닌 사람 못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그 혼란을 틈타서 거길 들어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더라고. 앉아 있어. 남의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그게 나중에도 그 굉장히 그 웃음거리 될 일인데 그게 개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아닌 사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 좌석에 못 앉아요. 위에 방청석에나 가는 거지. 네. 그냥 방청석이 방청인의 한 사람으로 본회의장에 가서 앉아 있는데 거기서도 또 이러고 폼을 잡고 있더라고요. 턱을 개고. 네, 턱을 개고 거기서 그 아무 때나 이게 턱이라는 게 괴려면 밑에 받칠 게 있어야 되는데 받칠 게 없어도 턱을 개요. 참 그 스타일리스트 진짜 뽕만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온 이 폼 자체가 뽕인데.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을 너무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 일단 내일 모레 표결할 때까지는 친한계를 너무 자극할 수가 또 없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자극해서 이 사람들이 빡쳐서 표를 던지는 그런 일은 또 발생하면 안 되니까 네, 일단은 근데 거기도 박정훈이나 뭐 장동혁이나 의총에서 발언했다는 것들 박정혁의 페이스북이나 장동혁의 의총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섣불리 탄핵에 찬성한다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지금 오늘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건 김상욱이더라고요. 울산에. 네, 거기는 좀 지금 분위기를 잘 모르고 떠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계엄 해제 그 표결에 표 던졌던 그 흥분을 가라앉히질 못하고 오늘 여기저기 나와서 막 떠들고 있는데 보니까 이 친한계 내부에서도 그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 됐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근데 스타일리스트가 보수의 일정 수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니 과거에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도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도 깨어 있는 시민인 척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정치인 중에. 그래가지고 저 좀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일정량의 보존 법칙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필이면 이제 당 대표인 게 좀 안타깝고 당 대표가 그런 식으로 뭐 깨어 있는 척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전쟁에 임하는 장수로서 치열하고 냉정하게 응대를 해야. 그 이제 이번에 그 옥석이 가려졌다고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지금 한동훈이 그리고 오세훈이, 안철수, 뭐 이런 자들이 뭐 커밍아웃 하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뭐 지구들이 알아서 커밍아웃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 이런 사태는 이걸 뭐라고 봐야 되죠? 이유가 뭘까요? 이 자들이? 저는 조금 관점이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오면 그 정치인이 자기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예, 자기의 그 5살 그 정치인의 모습,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퇴진을 제일 먼저 주장했어요. 그렇지. 예,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했어요. 맞아요. 길거리에 제일 먼저 나왔어. 길거리에 탄핵 제일 먼저 서명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셨던 행동이 또 똑같이 재현된 거지. 이게 뭐 대단한 어떤 이유나 뭐 맥락이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그 스타일리스트적인 그런 부분이 항상 오고 있으니 그게 그냥 재현된 거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그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이 상황의 원인이다. 그거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뒤늦게. 그래서
조금 이제 두 분하고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은 조금 하는데 그래도 그때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약간 그 좀 넘어가셨잖아요 당을 그런 게 있었었죠. 저는 그 이준석을 뭐 높게 평가하진 않지만 네. 나름대로 현실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냉철한 면이 있는데 이준석이 친한계와 예전에 바른정당 했던 사람들의 차이점을 얘기한 게 그러니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심하는 때까지 시간이 꽤 있었잖아요. 한 네. 40일 가까이가 시간이 흘렀는데 그 40일 동안의 계획이 일단 뭐 반기문이라는 외부에 뚜렷한 사람이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이걸 해놓으면 어차피 이 당에서 못 버틴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못 버틴다.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 라는 걸 결심을 하고 그걸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만든 다음에 탄핵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 탄핵표를 실제로 던진 사람과 뛰쳐나간 사람 숫자가 훨씬 적었거든요. 그 탄핵표는 뭐 40에서 60표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바른정당으로 나갔던 건 34명이었으니까 거기서도 막 탄핵표를 던져놓고도 안 나간 사람이 상당수가 있는데 네. 지금 친한계 18명 뭐 20명 몇 명 될지 모르지만 어제도 보면 비례대표들은 한시야 외에는 거의 안 들어왔거든요. 뭐 유용원이니 뭐니 막 이렇게 세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김예진이 뭐니 세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제 막상 그 투표장엔 또 안 왔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친한계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친한계가 아닌 사람들이 또 신성범이나 뭐 이런 몇 명이 들어왔는데 그 뭐 김용태, 김재섭 그리고 뭐 김성원 여기는 친한계라서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선회하자면 수도권의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라고 선회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당장 탄핵에는 절대 동의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외에 조경태 안철수 정도 외에 과연 탄핵표에 찬성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친한계의 목적이라는 게 한동훈의 목적이라는 건 결국 본인 대통령 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탄핵을 만일에 용인하면 그냥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그냥 대통령이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016년 11월부터의 상황과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6개월의 상황이 지금부터 6개월 동안 그대로 반복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유고 상태가 펼쳐지면 뭐 선거 2달인데 네, 2달 동안에 한동훈이 어떻게 판을 뒤집겠어요? 그러니까. 그 박정훈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가 감옥 가기 전까지는 윤석열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탄핵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한동훈의 대선 전략은 이재명이 감옥 가면 그때 타이밍에 자기가 선거하면 단독 후보 비슷하게 된다. 이런 또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글쎄 말이에요. 네. 예. 근데 그 김경수 전 지사가 빨리 귀국하겠다고 지금 일성을 해놓은 상태라 가지고 그를 어떻게든 그 친구도 영 감이 떨어지네. 뭐 탄핵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예. 아니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각자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면 자기 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많으시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런데 대부분의 그 현재 국회의원들은 강세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당선이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그 지도부가 그때 공천 시즌에 누군가가 힘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공천을 안 하면 살아 돌아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래요. 그리고 선수가 많으신 분들은 많으신 대로 또 도지사나 이런 광역단체장을 또 노리십니다. 근데 자기가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표결을 했다. 그것이 이 후폭풍으로서 자기한테 어떻게 돌아올 건지에 대한 냉정한 계산은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니 김무성이 지금 부산 못 가. 유승민이 대구를 못 간다니까. 네. 대구가 문제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자, 아까 댓글에 그런데 왜 숫자가 18이냐 이러더라고.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수비학이라는 게 생겨요. 이상하게 하여간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이상한 숫자들이 꼭 등장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전에 MB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치렀던 선거에서 153석이 됐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153마리 잡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153마리 잡는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숫자가 묘하게 일치하는 것 때문에 항상 수비학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대표적인 사이비. 네. 여기
숫자도 사람 따라가는 거라고. 자, 근데 아까 또 우리 많은 몇 분이 그런 댓글을 올리셨는데 상황이 이렇다고 단계 사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하여간 뭐라도 하여간 빌려야 되는 것 상황이니까 내일 모레까지는 단계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내일 모레까지는 단계 얘기를 참고 그러나 하여간 수사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네. 이건 뭐 수사해서 IP 어드레스 그 당사자 몇 가지만 밝혀내기 시작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그걸 또 제일 잘 수사할 수 있는 곳이 알겠어요. 네, 사이버 수사대니까요. 그러면 내일 모레 탄핵안 부결시킨 다음에 강 변호사님 다시 오셔가지고 이 단계 사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다시 온다고? 다시 와야죠. 제가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당연히 와서 방송해야 되고 저는 이 우리 고성국 선배님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함께 방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깔아놓은 판이다. 저는 지금 사실 유튜브 판이라는 게 연예인 판 비슷해가지고 이 서로 인기를 서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참 이게 모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오늘도 제가 여러 유튜버 분들하고 전화를 했는데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 여기서 뭉쳐야 된다. 정치인들이 못 뭉치더라도 우리는 뭉쳐야 된다. 그리고 2016년에 그 JTBC, TV조선이 그 채널A가 그렇게 물량 폭격을 해대니까 넘어갔는데 그때 만일에 우리 유튜버가 있었으면 탄핵은 안 당하지 않았겠냐. 근데 지난 10년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고 지금 이렇게 우리 고성국 선배님이라든지 또 이봉규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저희들 또 후배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전파를 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당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이렇게 듣고 있는 분들이 그 생각들은 다 비슷한데 외로워서 사실은 말을 못하는 건데 이걸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진 않아요. 그리고 강영석 변호사 말씀하시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우파 자유파 유튜브가 없을 때 유튜브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지상파 종편의 패널로 많이 나갔는데 이게 되게 1대1이 아니라 2대2, 3대3 그랬거든요. 어제 같이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탄핵이 불가피한 것 같아요. 이게 생각 중에서 막 이렇게 입장이 확 바뀌는 거야. 야, 그때 정말 외롭대요.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간 건데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딱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안 흔들리면 그러면 저희 방송을 듣는 국민들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원영석 변호사님하고 둘이서 방송을 하는데 저희 아침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평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19,000명이 갑자기 그 방송을 갑자기 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걸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혼돈 상태구나. 지금 이 언론은 어차피 그분들은 안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뭐라고 떠든 건 안 믿는데 대신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오후부터 상황이 그리고 또 우리가 정리한 대로 상황이 펼쳐졌어요. 또. 흘러갑니다. 흘러갔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우리가 예측을 했었던 것대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모여서 어떤 얘기가 나오나 저도 굉장히 주시하고 봤는데 예측하시고 우리가 받았던 그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고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나. 저쪽도 지금 얘기하는 게 오죽하면 탄핵을 하겠나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나. 오죽하면 계엄을 하고 진짜 계엄을 할 거면 이렇게 장난처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죽하면 그쪽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장난처럼 계엄을 한다면 우리도 그러니까 탄핵을 한다면 우리도 계엄이라는 걸로 맞불을 지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준다라는 걸로 우리도 어찌 보면 뻔뻔하게 나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지금 워게임님이 그 18명의 이름을 쫙 지금 올리셨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그리고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지아. 네.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많은 비례들은 한지아 외에는 없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우파 진영이 굉장히 이제 훈련된 병사가 됐다는 걸 이번에 좀 많이 느낍니다. 제가 네. 처음 하나 느끼는 게 그 장외 집회.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막 만드니까 맞불 장외 집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러니까 그 장외 집회가 만들어지는 그 기세라는 걸 꺾을 수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또 오늘 같은 사태도 제가 느끼는 게 옛날에 그 로마 군단이 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깃발. 네, 그러니까 서로 대형이 흐트러지고 난전이 생기고 서로 이게 뭐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고 전선이 헷갈릴 때 그러면 로마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훈련받았어요. 기가 있는 곳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다 모여가지고 일단 거기서 대형을 형성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유튜브 각자가 그 보고 있는 유튜브가 그 깃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각자 전부 다 이 그 깃발 아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보였던 그런 그 보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취약성이라는 게 이분들이 굉장히 개선이 돼 있구나. 네. 스스로 그거를 터득했구나. 이제 싸울 수 있는 병사가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좌파든 우파든 하여간 국민적인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는 2016년에는 그냥 하는 사이에 완전히 다 넘어가 버렸었어요.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도 뭐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우파 내부에. 당시에 그랬습니다. 네, 당시에 그랬어요. 그리고 뉴스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그냥 스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번에 그러면서 촛불 집회를 처음에 4,000명, 5,000명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그쪽 계산으로 하면 100만이 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100만은 제가 그 몇 가지 사진만 보여드리면 100만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볼 땐 겨우 한 30만, 예, 그 가장 많았을 때 30만 정도 모이는 거였는데 이 좌파들은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만을 모으고 싶었겠죠. 근데 기껏해야 경찰 추산으로 2,000명. 저는 경찰 추산을 믿는 편이거든요. 2,000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처음에 11월 3일 날 처음 모였을 때 그때 경찰 추산이 15,000이었는데 그거에 6분의 1, 5분의 1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어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놀람은 그렇죠. 있지만 분노는 별로 없다. 맞습니다. 네. 여기 댓글에 제가 김어준이는 계엄군이 자기 체포하러 왔다고 도망가요. 그건 또 김어준 스타일이에요. 김어준이가 누구예요? 김어준 스타일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나? 계엄군이 한가합니까? 김어준을 왜 체포하러 가요? 계엄군이 280명이 지금 국회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근데 어제 뭐 각종 사이트들에 무슨 장갑차니 뭐니 사진은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 옛날 사진들, 그 뭐 훈련 때 사진들 이런 게 뜨면서 가짜 뉴스라는 게 다 판명이 됐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웃음을 줬네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앞으로 정보수사파들이 촛불을 계속 들고 8년 전에 그 달콤했던 탄핵의 추억을 이제 불러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하고 다르다는 말씀 이미 강영석 변호사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수로도 압도하고 열정으로도 압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결국 대통령이나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믿을 때가 광화문 애국 세력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또 오늘 바로 집회를 한 정광훈 목사와 그 함께하는 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우리 이 대한민국 자유파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통령을 지킬 거냐, 마무리 한 말씀씩 하는 걸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광화문에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그리고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 지금 나서시고 계세요. 굉장히 뭐 저는 대통령께서도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된 병사로서 그리고 군단으로서 광화문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보수 진영이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그 우리 보수 진영의 그런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정교하게 또 만들어가는 거는 서로 이렇게 또 의견 교환을 하면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강영수 변호사. 저는 뭐 그동안 하여간 광화문 광장에 나갔던 적이 거의 없는데 몇 번 나간 적 외에는. 근데 내일은 오늘 그 아까 영상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했다는 걸 보니까 내일은 저희도 좀 나가서 이 영상 좀 생중계도 하고 또 이 상황도 좀 같이 힘을 보태야 되겠다. 아까 댓글에 그 강영수 변호사는 그 광화문에 나가지 마시라고. 왜요? 이유가 나가면 질투를 유발해서 안 된다. 댓글 내용이 그랬어요 아까. 아니 근데 정말 저는 그래서 뭐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일단 그 우리 자유우파에서 정광훈 목사님만큼의 대중 동원력과 어떤 투쟁력을 갖춘 인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일정 부분 뭐 사실 우파의 핵심은 교회거든요. 네,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서도 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슈를 끊임없이 해가지고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란 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분들인데 그분들을 어찌됐거나 끌어당겨가지고 지난번에 10월 27일인가 저 차별금지법 반대 연합대 그때는 진짜 100만 가까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런 건 또 보도를 안 해요. 이게 그 광화문 일대 그 시청광장 쪽에서 중심이 돼서 모였은 현장에 나온 분들은 한 110만. 인터넷 SNS로 동시에 이제 생방송으로 시청한 분들이 한 100만. 그래서 200만 대집회가 그날 있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건 좌파가 열었던 어떤 집회보다도 2배, 3배 이상의 인파를 모았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교회의 힘인데 이 전광훈 목사님이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하여간 그 지금부터는 우리가 잠시라도 이 방심하면 안 되니까 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특별대담 강용석 변호사 그리고 원영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아주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앞으로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화문에서도 뵈야 되겠네요. 네, 광화문에서 일단 내일은 광화문에서 또 뵙고 이 현장에서 또 이런 방송을 하면 또 얼마나 또 생동감 있겠습니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